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김상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한국철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했고,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뭐 간단하게 한국철도 역사, 그리고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가 나아갈 길,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뭐 전체를 다 하긴 어려워서 요즘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한국철도 역사인데 1894년 6월 28일인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 철도의 날을 1899년 9월 18일로 늘 우리가 기념을 해왔었습니다. 1899년 9월 18일 무슨 날이냐면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경인선 철도를 개통한 그날을 우리가 철도의 날로 늘 기념을 해왔는데, 재작년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 문헌을 검토하다가 1894년 우리 공무화문에 그 철도국이 생긴 게 1894년 6월 28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재작년부터 6월 28일을 철도의 날로 저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그 철도, 지금은 국가철도공단인데 철도공단이 이제 발족하기 전에 1963년에 철도청이 발족을 했고 1992년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구조개혁을 하면서 그동안의 철도청은 뭐 철도 건설, 유지, 관리, 운영까지 전부 다 해왔고, 또 고속철도공단은 건설만 했는데 저희 그 철도가 굉장히 제가 아마 아까 사회자분께서 했는데 제가 그 1979년도에 철도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철도는 아주 후진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인데 그렇게 된 게 철도청으로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라 우리가 그 운영도 하고 건설도 하는데 그 당시는 늘 우리가 철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철도가 늘 적자가 나다 보니까 매해 예산은 그 뭐 책정을 해놓는데 그해 그해 수입이 좀 괜찮으면은 투자를 좀 하고 수입이 없으면은 투자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인 그 투자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말부터 계속 그 구조개혁을 하다가 2004년에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발족해서 그 철도청의 건설부문과 고속철도공단을 합해서 앞으로 이러한 그 건설과 유지 관리는 국가의 몫이다 해서 저희 철도시설공단을 발족했고, 그 다음 해에 그 지금 한국철도공사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을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운영은 전담하고 그래서 우리 그 철도공단은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 업무를 대행한다는 거고, 우리 그 철도공사나 지금 SR이라고 수도고속철도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에 전념하자 해서 그냥 2004년에 발족한 이후로 우리가 경부고속철도도 개통하고 호남고속철도, 수서고속철도, 또 원주강릉철도 이런 개통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부가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지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철도가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금년 9월에 저희가 이름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줄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설관리공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철도시설공단이 모든 우리 그 국가철도망 계획도 하고 모든 건설도 다 하고 하는데 어디 뭐 시설관리공단 정도로 인식을 해서 이거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린다 해서 정말 그 20대 마지막 국회에 그 저희 법을 바꿔서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뭐 한국철도 역사는 뭐 다들 잘 아시겠으니까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여기에 1899년 9월 18일 날 경인선을 이유로 뭐 경부, 경의선, 경원선, 호남선, 사실 지금 저희가 그 동해 북부선을 요번에 그 예타 면제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 일제 말기 1937년부터는 동해선에도 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원산에서 양양까지 철도가 운행을 하다가 6.25로에서 운행을 중지했다가 1967년에 그 폐선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저쪽 만주 이런 침탈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철도를 굉장히 많이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이후에 저희가 이제 주로 산업선 위주의 산업 발전에서 충북선이라든가 사천선 쭉 이렇게 하고, 그리고 1980년대 들어와서 우리 이제 수도권 교통 체증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 교통망 확충해서 뭐 안산선이라든가 또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분당선, 과천, 일산선도 많이 건설을 하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이 경부축 수송 포화가 돼서 그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그 생각도 못하고 이제 생각한 것들이 직선화, 또 복선화, 호남선 복선화, 뭐 경부선 복선화 등등 이런 것을 하다가 2004년에 우리가 92년부터 해서 경부고속철도 1단계를 개통하고 그 다음부터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 그 강릉선 이런 것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현재 우리 철도의 시스템을 한번 보면 우리 지금 여기 강호인 장관님도 오시고 우리 그 권도엽 장관님도 계신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그 우리 철도 전체 계획을 하고 어떤 수요 예측이나 타당성 검토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국가철도공단은 그 국토부에서 세운 그런 그 기본 계획을 받아서 설계와 시공 또 시운전 또 유지 관리까지 저희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공사와 SR 이러한 운영기관들은 이 차량을 보유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는 철도 연장을 보면은 국가철도가 4,147km, 이 중에 고속철도가 650km, 일반 및 광역철도가 3,500km 정도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한 도시철도가 한 1,000k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200km 정도의 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철도는 그 세계에서 5번째로 도입을 해서 저희가 그 경부고속철도는 프랑스의 떼제베를 수입해서 열차를 했지만 저희가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부터 우리 KTX 산천을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고속철도 보유국이 되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그 고속철도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속철도의 계획을 보면은 그렇게 원주 강릉까지 하고 지금 이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지금은 서울에서 광주 송정까지 가는데 목포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를 지금 시작했고 또 그래서 2025년까지 좀 끝낼 계획을 하고, 지금 저희 그 철도 이 고속철도나 일반 철도의 가장 큰 병목 중에 하나가 이 오송에서 이 평택까지 여기가 병목 구간인데 이 부분을 금년에 그 예타 면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지금 기본 계획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철도 발전상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철도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철도의 최고 속도가 80km였습니다. 그 정말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동안 여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뭐 선배님들 또 우리 건설업계 다들 노력해 준 결과 지금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우리가 해외 수출을 이렇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철도청에서 공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부산이나 저 목포 쪽, 광주나 이런 쪽에 출장 가면은 당연히 가서 1박 2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요즘은 부산까지가 2시간 10분, 광주까지 1시간 40분. 근데 거기 출장 가서 아마 여기 대표님들이 다 계신데 가서 하루 이렇게 1박 2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서 놀다 오겠다는 거야? 인간미는 상당히 없어졌지만 우리나라 철도가 이만큼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그 예산도 여기 이제 이 주로 건설 사업만 지금 했습니다. 금년에 건설 사업만 6조 9천억, 약 7조 정도가 되는데 그 지금 정부에 이번에 안으로 내년도 예산을 건설 사업비로 7조 7천억을 저희가 국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설 사업비만 6조 9천억인데 총 우리가 관리비나 또 우리가 고속철도 건설하면서 채권 발행한 이자까지 하면 금년도 우리 공단의 예산은 9조 3천억이 됩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은 요 우리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처음으로 10조가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여기 도로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그 도로보다 철도 예산이 늘 적었는데 금년부터 저희 철도 예산이 도로 예산을 좀 추월하는 원년이 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 교통 계획이 주로 도로 위주의 계획이었는데 철도 투자가 굉장히 좀 부족했는데 금년 4월에 정부에서 이 예비 투자 예비 타당성 검토가 늘 이미 도로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철도를 건설하려면 도로와 나란히 가고 해서 타당성이 경제성이 안 나와서 철도 사업이 정말 사업 우리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14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7개 사업을 철도에서 좀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중에 제일 우리가 중요했던 병목을 했던 평택고속 이복선화라든가 뭐 충북선 고속화, 동해선 선철화, 또 특히 이 강릉 제진철도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남북철도 연결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도 제일 우리가 아킬레스건이 우리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옛날에 2000년대 초에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자 뭐 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늘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는 경의선은 연결을 좀 했는데 동해선으로 시범 운영을 하자는 것을 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2000년대 초에 남북철도 이렇게 연결 사업을 하면서 강릉 제진에서 분계선까지는 연결해 주면서도 정작 우리 강릉에서 제진까지 우리 남한 구간이 미싱 링크로인데 북한은 그거를 늘 알면서 우리 아킬레스건으로 이렇게 하니까 동해선에서 시범 운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북 문제 이런 그런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강릉 제진 철도를 예타 면제 사업에서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말에 저희가 착공해서 2000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에는 개통하는 걸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철도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국가 계획으로서 국가철도망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단위 계획인데 저희가 5년마다 그것을 이제 개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2020년인데 지금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기본 방향이 우선 운영 효율성 제고라 그래서 용량 부족이나 단절 구간 연결. 이번에 오송 평택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단절과 용량 부족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환이 되겠고 주요 거점 간 고속철도 연결을 고속 연결. 이건 꼭 고속철도만이 아니라 고속화철도 이런 것도 되고 대도시 교통난에서 또 안전하게 또 이용하자. 물류 경쟁력을 높이자.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통합 철도망을 이렇게 구축하자는 그 목표로 해서 실제로 16년부터 25년까지 70.4조 원의 예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중에 고속철도가 7조 6천억, 일반 철도가 38조, 또 광역철도가 한 24조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국가철도망이 완성됐을 때 철도수송 분담률이 20.8%였는데 26년에 한 26.6%, 또 병목 구간도 해소되고 주요 간선철도의 전체 아래로는 100%를 하자. 또 주요 도시간은 2시간대에 전국의 주요 도시는 통영할 수 있게 하자. 대도시권의 출퇴근은 30분 이내 이동하자. 그리고 전국의 고속철도가 아니라 한 200km 이상의 그런 고속 서비스를 거의 전국의 주요 도시는 다 이렇게 고속 서비스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3차 국가철도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좀 착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 5년마다 저희가 또 계획 또 새로운 또 노선도 있고 또 그동안 하는 것들이 제대로 추진 안 된 것들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기관들에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그 건의를 받아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은 이제 확정을 하는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철도공단은 일반 건설사나 뭐 이런 데처럼 그 막 수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아까 여기 식사하면서 우리 김정은 한미글로벌 회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수주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정부의 그런 그 개런티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 개런티하고 또 저희가 사업 관리 PM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 21개국에 그 71건을 지금 수출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이 있는데 제가 2005년부터 저희가 중국에 고속철도 건설하는데 우리 직원과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계가 함께 나가서 그 중국 고속철도 감리를 저희가 한 20개 프로젝트 정도를 저희가 수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뭐 그 후로 2005년부터 중국이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 그 많은 물량을 해서 뭐 2만 킬로 이상의 고속철도를 보유를 해서 자기네들이 세계 최고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해외 수출을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아까 SK의 뭐 그 대표도 하셨고 우리 아마 김종훈 회장님이나 많은 분들 해외 사업을 하면서 막 우리나라의 가장 그 해외 수출하는데 큰 걸림돌이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워낙 요즘 뭐 철도 물량을 많이 건설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세계 최고다. 뭐 차량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공단 이사장 오기 전에 그 기업의 엔지니어링사에 한 몇 년 좀 근무를 했었는데 해외 사업 수주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전부 중국의 벽에 걸려서 사실 수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네팔에서 일반 그 철도 한 그 400km를 건설하는 그 설계가 발주가 된 게 있는데 그걸 한 100km씩 4개 공구로 나누어서 그 발주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철도시설공단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4개 공고를 들어갔는데 제가 엔지니어링 업계에 있으면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가 중국 그 설계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한 2개 공고를 들어갔는데 우리 공단은 다 떨어지고 제가 중국하고 손잡아서 한 2건을 수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저 중국에서 이 고속철도라든가 철도 감리, 뭐 PM 용역을 절대로 외국에 발주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장을 왔더니 우리 공단에서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중국 지사를 철수한다고 해서 제가 그 방향을 좀 바꿔서 작년 말에 중국에 가서 철도 그 뭐 최고 책임자들을 전부 만나서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중국과 그 감리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 철도의 장점이 있고 우리 철도의 장점이 있으니까 같이 중국과 우리가 한 팀으로서 해외 사업을 같이 하자 했더니 중국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를 상당히 좀 그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더니 아주 깜짝 놀라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올부터 사실 그 해외 사업들을 중국과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나가기로 그 프로젝트별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해외 사업들도 거의 지금 뭐 발주가 안 되고 있고 해서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중국 지금 지사를 그 전문가를 좀 더 보완해서 중국과 함께 이렇게 해외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여러 기업들 한번 그 해외 사업을 하는데 중국과 이렇게 어떤 경쟁이 되거나 뭐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하고 이렇게 늘 같이 그 대화를 하면서 같은 팀으로 한다라면은 주적을 우리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그 같이 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랑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동안에 해외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2005년부터 한 15년 정도 하면서 저희가 그 우리 공단이 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이제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아까 여기 강호인 장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강 장관님이 장관하실 때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그 1단계인데 그것을 중국이 이렇게 수행하다가 도저히 못 마치니까 그 우리한테 SOS가 와서 강 장관님 계실 때 우리 공단하고 업계가 같이 그 주로 그런 전기 분야의 그런 업계랑 해서 그를 그 작년 말에 저희가 개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리에 지금 운행 중에 있고 또 금년 초에 저희가 그래서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자카르타 주정부가 그 발주 능력이나 사업 관리 능력이 없어서 그 PMC 그 전체 발주부터 설계, 공사 관리, 뭐 운영까지 전체를 하는 PMC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저희 공단이 그것을 수주를 해서 지금 저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PMC의 가장 그 중요성은 뭐냐면 그 우리 용역비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철도의 모든 재원이라든가 스펙이고 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업을 수주했고 또 태국에서도 3개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PMC 발주인데 그것도 우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아까 우리 SK의 그 대표하시다가 먼저 백태레 이렇게 계셨다는데 실제로 저희가 고속철도 1단계 경부고속철도를 할 때 백텔에서 그 자문관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저희가 그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고 받았는데 정말 또 금년 초에 제가 인도에 가서 아주 저희도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역을 하나 수주를 했습니다. 그 인도 델리에 그 도시고속철도 우리 GTX 같은 그런 사업을 발주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거기에서 자문관으로 해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한 사람당 하루에 130만 원씩 사실 그 옛날 우리가 백태레한테 주던 그런 우리 그 고급 그런 기술자 그런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조개혁을 해서 우리 국가철도공단 또 코레일로 그 변모한 다음에 뭐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철도가 이제 세계 선진국 관여에 돼서 이렇게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는데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수주 추진 중인 게 그 터키에서 지금 고속철도 한 150km 건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PPP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현대, SK 또 GS 아까 대표도 오셨던데 그 우리 건설사와 인증해서 같이 함께 저희가 PPP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달에는 터키와 뭐 갈 수 없으니까 화상 통화도 하고 또 사실 우리 해외사업본부장은 2주간 격리를 하면서까지 터키도 갔다 왔고 또 지금 페루에서 리마 메트로 그 3, 4호선 이렇게 건설하는데 거기도 또 PMC 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서 지금 그 코로나를 무릅쓰고 지금 그 페루에 지금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뭐 장관님들이나 여러 선배님 또 우리 건설업계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정말 노력해 주신 결과 우리 대한민국 철도가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해외에 이렇게 수출할 정도가 됐다는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해외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단은 정부의 역할 또 우리가 그 사업 관리를 하는 데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 특히 아까 우리 요즘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게 고속철도도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대신 많은 그 저개발 국가들이 기존선 간선철도가 있는데 그것들이 노후되고 위험하고 속도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량할까 하는 것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작년부터 외국의 장관이나 철도청장들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면 바로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기존선 간선철도 노후화된 간선철도를
직선화, 복선화, 전철화 해서 그런 현대화 스피드업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요즘 그 간선철도를 개량을 해서 200km 이상으로, 지금 일반 간선철도를 200km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간선철도를 200km 이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장관이나 철도청장들 만났을 때 제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철도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한 80km 아주 저개발 국가였는데, 우리가 8, 90년대에는 이것을 직선화하고 개량해서 그땐 최고 속도 150km까지 호남부선, 경부선 이런 스피드업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간선철도를 250km까지 운행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너네 나라의 그런 간선철도 노후된 거를 우리가, 그거는 고속철도 건설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위험하고, 우리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너네 나라 철도에 대해서 맞춤형 이런 개량을 해주겠다 하니까 외국의 장관이나 철도청장들이 빨리 와서 좀 자기네 사업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여러 나라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오셨는데 아마 해외 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존 선을 개량하고 이런 스피드업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큼 장점이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한번 그런 사업에 눈을 돌리면 일은 끝없이 많이 있다는 걸 하고, 꼭 해외 사업을 할 때 저희 공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함께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시장은 내년에 278조 규모의 세계 시장이 있고, 연평균 한 2.6%, 중동적 한 3% 정도의 이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아마 많은 관심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북철도 문제, 또 우리 어떤 해저 터널, 또 여러 가지 우리 신기술 이런 것들을 되겠는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광복절에 우리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동아시아,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7개국이 동아시아 평화 기반을 구축으로 공동 번영을 하는데,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이런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경협을 통해서 어떤 기술 협력, 국제기금 조성도 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아시아 미국을 포함한 이런 7개국에서 보면은 GDP가 전체 세계의 약 50% 수준이 되고, 인구도 전체 인구의 약 27.4%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역 수출이 밖에 보면 미국하고 중국 합하면 벌써 50%가 넘는 그런 아주 우리한테는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동체가 가시화돼서 제대로 작동이 될 때 당연히 어떤 초국경에서 경제 공동체 구축 기반이 되고, 특히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된다라면은 쇠냥과 베이징, 쇠냥까지 3시간, 베이징까지 열차로 8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콜드체인, 신선식품이라든가 각종 특성 서비스, 광물 자원, 각종 이런 것들이 열차로 수송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제 공동체가 아주 발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요 4단계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작년에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설립을 위해서 국제 세미나를 우리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해서 좀 했고, 금년에는 6개국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 포럼을 좀 창설을 하고, 내년 말에는 장관급 협의체도 좀 구성을 하고, 22년부터 23년에는 시범 사업도 한번 하고, 23년에 국제기구를 창설해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출범하자, 이런 로드맵을 저희가 좀 갖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철도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북한 철도 현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 철도는 우리나라도 옛날 그 구조개혁 하기 전에 철도청에 5개 지방 철도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도 지금 5개 철도국이 있습니다. 평양, 개천, 나선, 함흥, 청진. 근데 연장이 아까 우리가 국가철도가 4,100km 정도라 했는데 북한이 5,200. 우리 그 지하철까지 합하면 한 5,200km인데 북한이 5,200km.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거기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거의 일제 시대 때 건설된 그런 전체 연장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전철화율도 81%. 우리 그 3차 국가철도망 지금 72% 정도인데 북한이 81%. 이거 북한이 현대화된 거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로 운행하는 건 거의 지금 없다. 근데 복선화율은 3%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를 이렇게 운행을 일주일에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3개 노선, 신의주, 만포, 남양에서 이렇게 하고 러시아하고는 두만강, 핫산이 지금 연결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북한의 그 철도 수송 분담률을 보면 여객의 62%, 화물은 90%를 철도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화율이 81%, 우리 남한이 72%인데 실제로 뭐 거의 전기 사정 때문에 운행을 못 하고 있다. 복선화는 3%, 우리가 6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워낙 노후화되고 선형이 불량해서 평균 속도는 뭐 30km, 저기 평양 신의주 구간만 뭐 한 5, 6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침목이나 뭐 굉장히 다 노후돼서 뭐 거의 지금 우리가 그 남북철도 연결한다라면은 그 북한철도는 우리가 다 새로 건설을 해야 된 그런 수준입니다. 한번 지난 재작년에 그 재작년 12월에 북한 그 경의선하고 동해선을 우리 그 기술자들이 전부 실사를 한 그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반을 보면은 뭐 거의 그 사면도 전부 유실되고 여기 뭐 이 그냥 자갈도 거의 없이 해서 배수불량해서 거의 얼고 뭐 해서 아주 우리나라 같으면은 열차 운행 중지를 해야 될 그런 수준입니다. 교량을 봐도 일제시대 때 건설한 게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그 6.25 때 총탄 맞은 자국이 다 아직도 그대로 다 있고 전부 부식되고 다 변형되고 해서 쓸 수 있는 그 교량이 하나도 없다. 터널도 일제시대 때 건설한 게 거의 다 그대로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전부 뭐 백화도 끼고 공수 다 탈락돼서 우리는 그 전부 이거 운행 중지할 그럴 수준이다. 건물도 그 거의 뭐 단층 건물 대규모라야 뭐 2층 이상 조금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일제 시대 때 하거나 70년대 초에 조금 건설한 그런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 궤도도 거의 이런데 보면은 침목이 있는데 침목도 뭐 거의 다 이 부식되고 없어서 어떤 데는 나무 토막을 갖다 끼운 것도 많고 이 궤도 틀림 이렇게 보면 구불구불돼서 이러니까 열차가 갈 수 없는 뭐 조금만 속도 내면 전부 탈선이 될 수 있고 또 침목을 이 레일을 침목해 할 때는 그 베이스 플레이트나 체결구가 있어야 되는데 체결구 자체도 뭐 드문드문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한 20-30km로 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기도 우리 국가철도는 전부 교류 25,000V를 쓰는데 북한은 직류 3,000V를 쓰고 있다. 실제로 이 교류와 직류의 차이는 우리는 그 지하철은 직류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1,500V 지하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실제로 그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런 그 전파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장거리에는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교류를 했을 경우 전파 장애나 이런 그 위험이 좀 적고 또 힘도 좋고 해서 우리는 그 교류를 쓰면서 우리가 북한 철도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기부터 아예 우리나라 전부 공급을 해야 될 그럴 겁니다. 뭐 전차선이고 뭐 전부 다 지금 다 하나도 쓸 수 없겠다. 신호
이거 완목 신호기, 수동 신호기, 이건 제가 40년 전에 철도에 들어왔을 때 우리 철도가 전부 이런 신호기였는데 북한은 아직도 이런 신호기를 계속 다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IT 기술이 발달해서 KTCS1, ATP라 해서 자동적으로 열차가 좀 앞에 있으면 전부 다 그 안전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쓰고, 또 KTCS2라 그래서 요즘 우리 스마트폰 그 LTR 기술을 접목해서 그 완전히 열차가 가면서 그 지상 열차 차상 신호기라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사령실로 가서 모든 게 센트럴 컨트롤이 뭐 거의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 전화기도 거의 그 폐색 전화기라 그래서 이게 역 간에 들면 옆에 역 나오고 뭐 이런 정도, 이런 전화기를 아직도 다 쓰고 있고, 뭐 하나도 쓸 게 별로 없다. 그 동안에 우리가 그 남북 철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까? 아, 예, 그러면은 좀 스피디하게. 그동안 뭐 우리 남북 그 대화 철도 관련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어서 그때 또 양국의 그 저기서 동해선하고 여기 경의선 착공식을 2002년에 좀 했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그때 한번 시범 운행을 좀 하자라고 해서 경의선에 화물 열차를 그 2007년부터 그 운행을 좀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북한에서 또 이렇게 또 때를 써서 또 중지도 했고, 그리고 재작년 4.27 그 판문점 선언 때 우리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연결해서 한번 현대화하자 해서 재작년 말에 공동조사도 했고, 뭐 이게 현대화 착공식도 했는데 그동안 북미 대화라든가 이런 교착 상태로 돼서 현재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 뭐 지금 북한 철도랑 뭐 그 연결인 경의선은 사실은 연결이 2003년에 좀 했지만 운행을 좀 못하고 있고, 동해선은 강릉에서 제진까지, 제진에서 요 그 군사 분계선까지 2007년에 완공했고, 대신 요 제진에서 요 강릉까지 여기가 미싱링크로 한 110km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은 그 2015년에 그 착공을 했지만 또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 철도를 우리가 현대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퍼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 철도에 대해서 그 작년 9월에 그 JTBC에서 이제 방영을 했는데, 중국이 그 단둥에서 평양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해주겠다. 또 2013년에는 중국이 그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고속철도 건설했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원산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 작년 몽골에서 일본 사람들 만나서 평양에서 원산까지 신칸센을 좀 니네들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제안까지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이 경의선이나 이런 그 평양에서 원산 이런 거를 그 중국이나 일본이 했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이 두 선이 시작이자 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중국이나 어떤 일본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혀 다들 아시겠지만 철도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그 체계가 좀 틀려서 그 다른 나라 기술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전혀 이 섬이 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도 주권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토를 해서 이런 최소한도 이 경의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방안은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철도를 그대로 이제 복원해서 한 100km 정도 달리는 거,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개량해서 한 200km 정도까지 고속화해주는 안, 또 하나는 고속철도를 놔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이 고속철도나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재원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민감해서 제가 오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소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방안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정도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아시다시피 유엔 그 제재 받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이 북핵 문제가 해결돼서 제재가 해제됐을 때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재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우선 뭐 저쪽 경원선이나 뭐 이런 미싱 링크 이것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거고 또 만약에 개성에서 신의지까지 고속철도를 넣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광명에서 도라산까지 실제로 우리가 고속철도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는 지금 고속철도 운행을 하지만 기존 선을 그 개량을 해서 지금 철도를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에서 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에서 도라산까지는 아마 예타 면제를 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철도를 건설하는데 계획부터 개통까지 한 10년 정도씩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또 북한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 관련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되고 특히 북한 철도에 대해서 그 전체 앞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 라인을 어떻게 한다 기본 계획 수준 정도는 우리가 그 제재와 상관없이 지금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북한의 철도를 이런 세 가지 방안을 했을 때 어떤 인력 문제라다 자장 문제, 자재 문제 이런 것도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차분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해제되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원 문제나 이런 거는 또 우리 그 남한의 그런 재원만 갖고 안 되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도 뭐 같이 한번 검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열차로 가능하겠다. 그렇게 대륙이 연결되었을 때 그 지금 배로 만약에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약 40일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 운송 시간이 약 보름 정도 단축이 되고 운임도 한 그 3분의 1 정도 감축이 되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러시아 쪽의 그런 자원이나 또 북한의 자원 이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겠다. 아마 또 우리 건설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해저철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건가 어떻게 추진되나 알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우선 그 한중 해저터널은 제일 우리가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한 결과 평택에서 중국의 웨이하이로 했을 때 약 370km 정도 되는데 약 한 그 130조 정도 한 20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게 좀 가장 그 실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 뭐 재작년부터 충남도나 이런 데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거는 상당히 좀 가치가 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북한을 통해서 이쪽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렇게 유럽을 가는 것보다 일로 와서 여기 중국 횡단철도로 이렇게 갔을 때 실제로 훨씬 더 그 운송 기간도 짧고 운송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이건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일본은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아직은 그 좀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연결하는 게 그게 한 70km 되는데 요것도 실제로 그 이 전라남도에서는 굉장히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포까지 이제 가면은 한 1시간 40분 이렇게 해서 여기 가면 또 40분 정도면 가니까 지금은 뭐 제가 아까 그 여담처럼 얘기했는데 옛날에 저희가 목포, 뭐 부산 이런 게 출장 가면 하루 자고 왔는데 지금은 제주도는 갈 수 있는 게 비행기 배밖에 없어서 다 제주도 출장 갔다 그러면 그래 가서 간 김에 하루 뭐 자고 와 그러는데 여기 고속철도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제주도 가서 자고 온다 그러면 이건 농땡이 피는 것처럼 돼서 그 제주도에서는 그런 면을 상당히 또 섬의 신비성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컨센서스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철도 사실은 이거는 제 전공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우리 수소 철도 차량 또 하이퍼루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수소철도 차량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연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프랑스나 중국은 그 상용화를 해서 조금씩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알스톰에서 수소연료 전지 차량을 해서 독일에 이렇게 18년부터 운행을 하고, 중국도 그 허베이 하북성에서 17년부터 좀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과학진흥원하고 로템에서 개발 연구 중인데, 지금 그 이런 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금 그 연구 과제로 해서 22년까지인데, 로템에서는 시속 70km로 그 한 번 충전해서 150km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시에 하고 좀 MOU를 해서 27년부터 시범 운행을 좀 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수소철도 차량이 개발되면은 우리 전철화나 뭐 이런 게 신규철도했을 때 우선 전차선부터 전부 필요가 없어지죠. 그 전지로 가게 되니까 거기 따라서 건설 비용도 좀 줄고 또 환경 편익도 많이 그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하이퍼 튜브, 이게 저기 하이퍼 루프도 있고 하이퍼 튜브 이랬는데 주로 이제 하이퍼 루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하이퍼 루프라는 말은 그 미국에서 그 테슬라에서 하이퍼 루프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건 그 상용화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테슬라에서 그 네바다에서 실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적극적으로 하고, 이탈리아도 그 토리노 밀라노까지 한번 상용 노선을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작년에 발표를 했지만 안 하고, 중국도 내년부터 이제 중장기 개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6개 연구기관, 그 건설연, 철기연, 기계연 뭐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6년 시험 운행을 하겠다,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속도가 한 시속 1000km에서 1200km, 비행기가 한 700~800km 되니까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그런 그 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다른 그 외국에서 좀 듣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도 지금 열심히 그 연구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서없이 이런 뭐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혹시 뭐 질문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죠. 좀 선진국에서 해왔던 걸 좀 따라가는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철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장거리 경관에서 봤을 때 직선화, 조금 짧은 구간의 직선화가 아니라 좀 더 장거리 직선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하화, 철도도 전부 다 지하화해야 되지 않느냐. SRT가 지금 한 23km 정도 지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건설비를 보면은요, 지하철 건설비를 보면 킬로미터당 2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1000km일 때 25조 원 정도면은 1000km 철도망을 갖추는데, 현재 우리 고속철도망 4000km 만약에 전부 다 지하화한다고 해도 100조면 되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쓴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한국판 뉴딜이 지난 7월 달에 발표를 할 때 160조를 디지털화에 160조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바로 또 지난달에 지역별 뉴딜에 75조를 더 추가로 투자한다고 해서 총 235조를 투자한다고 했다면은, 우리가 좀 긴 시간, 아까 10년 이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지하화하고 고속화하고 또 직선화하게 되면 거리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여러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직선화, 뭐 지하화, 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그것이 꼭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직선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대도시 위주의 이런
그 교통망밖에 안 되고 특히 우리가 GTX 그 지금 수서 고속철도도 이제 완전 지하화했고 GTX들이 전부 대심도 지하철도 지하 40m 이하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을 몇 개 못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대도시의 그런 교통난을 해도 되지만 또 그런 중간 중간에 그 우리 운송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물론 그 우리가 그 어떤 전체적인 우리 그 철도 운영 전국의 그런 면에서는 직선화해야 될 거 그 고속철도라든가 뭐 이런 GTX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걸 하지만 또 이런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은 중간 중간에 그런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해서 그거 한번 참고해서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린 뉴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는 기존의 그런 철도역의 개념에서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역사를 설계하는데 이건 요즘 코로나로 해서 이제 언택트가 돼서 그리고 옛날에는 그 표를 역에 가서 대합실에서 사고 또 개찰을 하고 또 집표를 하고 막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또 개표도 안 하고 집표도 안 하고 뭐 전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저희가 그런 언택트 그런 포스트 코로나 그런 걸 해서 역사도 한번 그린 뉴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철도가 이번 그 그린 뉴딜로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IT가 지금 발전을 해서 신호나 통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 이 통신 기술의 LTE 지금 LTE가 우리 그 스마트폰 이런 기술까지 접목해서 운영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최초로 좀 하고 있고 그것을 그 한국형 그 신호 시스템에서 KTCS2를 해서 그 스마트폰의 그런 LTE 기술까지 접목해서 그 모든 정보나 그 안전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나라의 최고 그 장점을 해서 해외 수출하는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제 4차 국가철도망에 같이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부 안에서도 그 국토교통가족 안에서도 철도의 최고 대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시원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15년 철도 산업에 굉장히 큰 도전 시기가 될 겁니다. AV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의 완성이 되게 되면은 사람의 이동은 뭐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도어 투 도어 베이스로 얼마나 신속하고 쾌적하게 갈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어떻게 seamless 트랜스포테이션을 구축을 해서 도어 투 도어로 철도가 이게 도로교통보다가 더 우수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느냐 그게 굉장히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철도하고 대중교통 택시든 버스든 하고 연결하는 부분 철도하고 지하철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철도역 안에 스페이스가 상당히 있어요. 거기 바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고 한 1, 2분 내에 완성이 되도록 또 스위스에 가면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 확충에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이미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도를 건설해서 물류를 화물 수송을 철도로 한다는데 철도로 운행하는 그 자체의 단가나 시간은 그 도로교통보다 분명히 싸고 짧은데 문제는 도어 투 도어가 화물을 자동차로 했을 때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한데 철도는 또 다시 환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물류뿐이 아니라 여객의 그런 그 운송에 있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하여튼 장관님 그 말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풀을까 어떻게 그 어프로치를 해서 우리 역이 그런 대중교통과 환승 체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역을 계획하는데 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히 언택트해서 또 우리 서울은 또 우리 지하철과 버스나 뭐 이런 거를 환승할 때 뭐 이런 거뭐 여러 가지 그 요금도 면제해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회장님. 보통 철도 도로 하면 건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 정거장에서 얼마나 편익을 가져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제가 베니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공항을 새로 지었는데 공항에서 조금 나오니까 수상보트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바로 공항에서. 그래서 거기 베니스나 아시다시피 섬인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사례 금방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거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 민자 역사가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민자 역사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은 그걸 갖다가 민간 사업업자가 임대를 20년인가 임대를 하고 그 국가에다가 반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단인지 국가인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대 내지는 PPP 사업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50년을 하고 거기서 또 연장 가능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지금 사실은 민자 역사들이 굉장히 폐허화하고 있는 데도 있고 수익성이 잘 안 나오고 뭐 등등 그 빨리 자기네들 투자분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역사를 지을 때 좀 복합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본이나 다른 나라 경우는 그 역사 기능뿐만 아니고 거기에 오피스가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주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그건 법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역사 지을 때는 좀 복합화를 해서 거기에 다용도의 그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지금 민자 역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철도청에서 사무관 때 우리나라에 처음 민자 역사 제도를 도입하고 영등포 롯데백화점 그를 제가 처음 계획부터 뭐 공사 감독까지 제가 해서 이렇게 처음 했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자 역사의 개념은 아까 대표님께서 그 20년 그랬는데 실제로 민자 역사는 30년간 운영권을 줍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토지 점용료 받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동안에 처음 개발했던 지금 그래서 그 30년 지나면 국가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가로 기속된 게 영등포 롯데백화점, 서울역, 그 또 동인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이제 30년이 지나서 저희 공단으로 이제 귀속이 돼서 지금 그거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바로 그 대표님께서 걱정했던 것들이 저희가 지금 수서역이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남서울의 관문으로서 거기 서울역 이상의 그런 그 중요한 데인데 거기를 역세권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방 대표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우리 그 역사뿐이 아니라 그 주변의 그린벨트까지 해서 LH공사, SH공사랑 해서 아파트도 거기 들어오고 거기 백화점도 같이 역사하는데 문제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 거의 다 모든 백화점들이 지금 아주 그 적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집가 상승률이 높아서 이런 점용료의 문제 또 그리고 아까 이제 뭐 30년간 우리가 운영을 줬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그 탄력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랑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주거를 꼭 집어넣는 예. 모델 그리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또 병원 같은 것도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오피스라든가 또 주거까지도 지금 저희가 공동역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엔 거기도 주거도 좀 집어넣고 여러 가지 그 법상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전국에 역이 한 650개 역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철도가 아까 1894년 했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실제로 볼 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마 금년 12월에 아마 이 전부 발표를 할 텐데 전국의 그 명품역 100개 역을 지금 선정을 해서 그 각 선별로 그 명품역들 그 역사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런 볼거리, 먹을거리 등등 같이 넣어서 그 우리가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 이렇게 쭉 외국인들이 전부 가면서 거기 가면 도장들 받아서 나중에 기념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듯이 한번 철도 외국인이나 우리 내국인들이 철도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 100개 명품역들을 선정해서 거기 지금 그 조성을 하고 그 포켓북 형태로 책자를 만들고 거기에 또 도장도 이렇게 쭉 선별로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쭉 다 그 관광을 했을 때 우리가 기념품도 주고 하는 그런 그 아마 저희가 해외에 이렇게 가서도 보면은 어느 해외 철도를 보고서 북경역 야 거기 뭐 규모도 대단하고 뭐 하다 그러지 뭐 어디 교량이 잘 됐거나 터널이 잘 됐거나 이런 소리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요즘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토목이 우리 철도를 건설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많지만 우리 모든 그 여객들이 볼 수 있는 건 역밖에 없거든요. 역과 열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차는 뭐 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런 역들을 지금 다 한번 명품역으로 이렇게 한번 건축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더불어서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 모든 역 시골이든 서울이든 그 역이 그 지역의 전부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읍면동 뭐 가더라도 그 지역의 유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은 모든 그 여객들이 늘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역에 그 지역의 유래부터 역의 유래까지 쭉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좀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역에만 가면은 이 지역의 유래 그 어떤 전설이 있었고 이 지명이 왜 이렇게 결정됐고 했던 그런 것들을 역에만 갈 수 있게 가면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에서 스토리텔링 또 명품역해서 하여튼 우리가 그 철도역을 한번 관광 자원화하자 하는 그런 걸 해서 아마 연말쯤에 그 아마 국민들한테 그것을 뭐 책자도 만들고 또 이렇게 그 포켓북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표할 걸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서없는 그 발표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철도에 대해서 좋은 소개도 해주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해랑 열차가 요새는 운영되나요? 제가 해랑 열차 타고 여행을 한 2박 3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도 그다음에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좋은 시간 됐습니다. 요즘 before 코로나, after disease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코로나랑 after disease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각국에서 이 건설만 보면은 상당히 셧다운 또 락다운된 데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린 뉴딜이지만 뉴딜을 시작했고요. 아들과 그 내소시가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쉽죠. 영국의 예를 들면 저는 가끔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되돌아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보면은 뭐 건설 분야에도 그 리자로 시작되는 말 참 좋아했습니다. Reconstruction, Rebuilding, Rehabilitation 뭐 상당히 이렇게 리자로 시작되는 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Rethinking이라는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영국의 민관 협력 기구인 이 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월 1일에 그 코비드 19 그 TF를 만들어서 보고서 2차 보고서 나왔는데 거기 우연히 또 다시 리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리스타트입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을 빨리 복원시켜, 빨리 시작시켜야 되겠다. 고용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용 창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리스타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리셋입니다. 이제 건설의 프로세스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딜리버리 체계가 변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은 어렵게 돼서 중국에서 자재가 미국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미국의 그 건설 산업이 셧다운된 것처럼 그러면 이럴 때 물류는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또 OSC 같은 것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그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리셋이고요. 그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아요. 뭐냐면 리인벤트입니다. 리인벤트는 뭐냐면은 가치 창출이죠. 건설 산업 혁신을 통해서 건설 산업의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건설 산업이 또 과거처럼 다른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창출을 하면서 건설 생태계를 복원하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건설 산업 비전 포럼에서 2030 지금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연구의 결과물에 이런 내용들 좀 담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그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건설 산업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 건설인들은 자기 건강을 좀 지키면서 그리고 앞으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이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노력하고 또 우리 건설 산업 포럼 비전 포럼에서는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12월에 더 좋은 강연으로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